안녕하세요. 오늘은 삶의 큰 질문, 즐거움, 신명나는 소통의 배경과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왜 우리가 지금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교에 사세계 정원이라고 있죠. 정원에는 뭐 오래된 정원이라고 또 황석영 선생의 소설도 있고 또 뭐 시크릿 가든이라 그래가지고 뭐 비밀의 정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정원 말고 요 그림은 히에로니무스 보시라고 하는 사람의 세속적 쾌락의 정원이라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일단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대략 한 15세기 후반부에 활동했던 네덜란드의 화가인데요. 15세기 후반이면 르네상스 시대인데 하지만 그는 주로 중세적인 종교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표작이 이 세속적 쾌락의 정원이라고 하는 The Garden of Earthly Delight입니다. 쾌락이라는 게 결국엔 즐거움이죠. 어떤 즐거움의 정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 에서 보는 것처럼 좀 약간 기괴하고 그래서 지옥의 화가라고도 불리고요. 20세기에 달리 같은 초현실주의에 많이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이렇게 세 폭으로 그려져 있는 재단화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글을 잘 몰랐으니까 성당에 이렇게 펼쳐놓고 그 기독교의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러티브가 여기 왼쪽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달되는데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왼쪽에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의 죄를 짓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셔가지고 이렇게 서로 소개하는 그런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가 그야말로 이 지상에서의 여러 가지 세속적인 쾌락에 대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은 그렇게 해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지옥도죠. 지옥도. 지옥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그 당시 그림답지 않게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게 있어서 가운데 여자들이 다 옷을 벗고 있고 그 막 사람들이 다 벌거벗은 채로 여기 보면 이렇게 동물들 타고 있고 그다음에 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 보면 이 밑에 보면 주로 성적인 그러한 어떤 방종, 쾌락에 빠진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러한 세속적인 즐거움, 쾌락에 빠졌을 때 겪게 되는 지옥에서의 어떤 처벌 이런 거죠. 심판. 그래서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이게 음악입니다. 어떤 음악적인 어떤 쾌락에 빠진 사람들이 여기에 막 이 벌을 받는 거, 그 다음에 도박에 빠진 사람들의 이런 모습, 뭐 수녀 복장을 한 돼지가 사람에게 뭘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상한 새가 사람을 잡아먹고 배설하면 그것을 뭐 뱉는 모습, 좀 약간 그로테스크할 정도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대중매체라든지 그때 여러 가지 대중매체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그림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우리가 일상에서의 어떤 세속적인 쾌락, 즐거움을 막 탐닉하고 그러는 것에 대한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경계와 훈계,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지옥에 간다.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일반적인 건데, 그런데 사실 이 그림들을 보면 그러기에는 너무나 좀 탐닉적으로 그려져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중세의 종교와도 한 중세 후반쯤에 가면은
예를 들면 뭐 성모 마리아라든지 이런 여인이 신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아서 그런 황홀함을 표현한다라고 그런 어떤 종교적인 뭐랄까 열반이라면 불교적인 용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은총의 계시에 빠진 그런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 같이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거기 묘사되어 있는 거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유격적이고 감각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엑스타시보다는 굉장히 성적인 엑스타시의 모습에 가깝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도덕주의적인 외피를 쓰지만 이미 그 안에는 사실 세속적인 감각적인 이런 측면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그림도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즐거움에 대해서 굉장히 훈계하고 경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굉장히 탐닉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해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미술사학자들에 의하면 약간 소수하지만 이 보시가 사실은 이교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이트라고 해가지고 아담파라고 하는 이교도가 있는데 이들은 처음에 한 2세기나 3세기 정도 주로 이집트라든지 북아프리카 쪽에서 막 성행했던 그러한 이교도 집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아담파들은 아담을 중시하는 아담처럼 원초적인 우리의 죄 없는 상태로 가야 된다는 것을 교리로 하는 이 기독교의 한 분파는 영혼과 육체의 해방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 기쁨 그래서 실제로 예배라든지 종교를 볼 때 누드로 다 나체로 다 옷을 벗고 가장 우리가 기독교의 에덴 동산과 같은 원초적인 상태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결혼제도라든지 사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거부하는 굉장히 컬트죠. 그리고 집단 혼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던 이교도가 있는데 이 이교도가 이 보시가 16세기에 네덜란드에 살았는데 한 13세기에 네덜란드에도 이 아담파들이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보시가 겉으로는 이러한 세속적인 쾌락이라든지 즐거움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히려 다르게 해석해 보면 이것은 아담과 이브가 죄로 타락한 이전에 그리고 다시 부활했을 때 경험하게 될 아주 innocent joy라고 아주 죄 없는 순수한 그런 쾌락과 즐거움을 오히려 묘사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뿐 아니라 불교나 이런 데도 보면 왜 밀교라든지 그런 성적인 즐거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종교사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 즐거움에 대한 우리가 갖는 굉장히 모순되고 대립적인 이런 생각을 하나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그런 즐거움이라든지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도덕주의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지만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순수한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쾌락주의적인 태도가 있죠. 원래 그 철학사에서도 보면 우리가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고 금욕주의, 스토이시즘 이게 그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즐거움에 대한 질문은 사실 굉장히 까다롭고 그런 점에서 우리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삶의 큰 질문, 사랑. 그러면 굉장히 심플하죠. 사랑은 좋은 거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 되어도 우리는 다 사랑해야 되고. 근데 즐거움, 그러면 이 즐거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왜 즐거워?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살고, 이렇게 즐거움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가?
아니면 그러한 막 너무 즐거움을 추구하고 이러면 쾌락주의에 빠지니까 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즐거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공존하고 양립하고 또 모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이 삶의 큰 질문, 즐거움이란 질문은 굉장히 난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은 바로 이렇게 결코 쉽지 않은 까다로운 이 즐거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즐겁지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특히 한국 사회는 즐겁지 못합니다. 특히 청년층들이 요즘에 헬조선이다 이런 얘기를 몇 년 전부터 많이 합니다. 참 기성세대로서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이어서 정말 이 지옥과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을 때 굉장히 자책감을 느낍니다. 이게 어떻게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 그 전에 우리가 따분한 천국, 즐거운 지옥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우리 세대는. 한국 사회는 미국과 비교하면 즐거운 지옥이라는 거죠.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선진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회가 이미 안정돼서 천국이지만 굉장히 따분하다. 그래서 그때 어떤 지옥이라는 것은 좀 약간 즐거운 지옥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지옥과 같아. 정말 즐겁지 못하고 너무나 고통스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지표를 보면 한국 사회가 즐겁지 못해요. GDP, 국가별 명목지 국내 총생산은 우리나라가 이미 11위입니다. 물론 인구 대비 1인당 GDP로 하면은 그렇지는 않죠. 2위는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도 1인당 GDP로 하면 2위는 아니죠. 훨씬 밑에 아직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경제 규모가 이미 우리나라가 거의 10위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어찌 보면 꽤 성취를 이룬 나라지만 언론에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굉장히 낮아요. 행복지수가 세계 58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제 규모는 11이지만 그리고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 30몇 개국 중에 30몇인가 그래요. 선진국 중에서 거의 꼴찌라는 그런 얘기죠. 자살률 OECD 1위다. 이런 통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즐겁지 못하고 너무나 괴로운 게 한국 사회다 보니까 우리가 새삼스럽게 도대체 즐거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즐겁지 않다는 것을 이 사회가 특히 이제 20대들이 청년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게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안 하고 싶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지만 더 격렬하게 안 하고 싶다라는 건데 특히 요즘 여러분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텐데 그거와 관련되는 광고 요게 그러한 세태를 반영한 이거죠. 한번 보기 바랍니다. 할인되는 카드 있으세요? 마일리지 카드 있으세요? 통신사 카드 있으세요? 멤버십 카드 있으세요? 엄마 카드 있으세요? 아빠 카드 있으세요? 하루 카드 있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숫자 카드가 알아서 맞춰주니까 쉬우니까 실용이다. 즐기자 실용 삼성카드. 네, 이런 그림 많이 봤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안 하고 싶다.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가? 지금 왜 이 헬조선에서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가? 피곤하니까죠. 광고에서 나 오늘 직장 안 가. 왜? 피곤하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걸 나타내는 게 피로사회입니다. 이게 한국 사회뿐 아니라 넓게 보면 현대 사회가 피로사회라는 거예요. 그런 걸 나타낸 게 그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라는 책인데요.
이분은 원래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독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피로사회라는 책은 원래 독일어로 쓰여진 건데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한병철 교수의 그 피로사회라는 책에 의하면 현대 이전까지는 규율사회였다는 거예요. 규율사회라는 것은 부정성이 지배했습니다. 즉, 너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이게 그렇게 주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주체는 뭐냐면 어떤 이런 명령,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하는 이 부정성에 대한 복종해야 되는 주체예요. 뭘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해서 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것을 따르는 이게 복종적인 주체였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이 규율사회가 성과사회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과사회라는 것은 개인이 복종하는 개인이 아니라 어떤 성취하는 개인, 성과를 내는 개인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부정성이 지배해서 당신 이거 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긍정성이 과잉됐다라는 겁니다. 너 이거 할 수 있어. 너 이것도 할 수 있어. 이것도 할 수 있어.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맨날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어. 그래서 넌 할 수 있어. 라는 노래도 있죠. 항상 넌 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주체가 뭐냐면 옛날에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내가 이걸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과를 내야 되는 주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수많은 자기계발서 있죠. 뭐 하는 사람은 뭐 어떻다 뭐 시중에 베스트셀러 보면은 자기계발서 엄청 많습니다. 저도 사실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초년생 때 그런 자기계발서도 많이 보고 그랬어요. 그런 게 사실 굉장히 스스로를 좀 자극도 되고 일정 부분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자기계발서 때문에 너는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수많은 석세스 스토리, 성공 스토리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뭘 할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따라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나중에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사회가 됐다는 거죠. 오늘날. 이런 피곤한 사회, 모든 개인이 필요한 사회에 너무 긍정성이 과잉되고 성과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른바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진증후군, 탈진증후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번아웃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완전히 자기가 다 하얗게 불태워졌다는 거죠. 그냥 너무나 다 소진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피곤하다 보니까 뭘 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번아웃 증후군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생들도 참 어떨 때 보면 학생들 정말 나보다 더 바빠요. 교수보다 더 바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도 일찌감치 벌써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번아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바로 거기에 대한 뉴스입니다. 최근에 여름 방학이 됐지만 대학생 김진아 씨는 매일 이른 아침 집을 나섭니다. 방학 동안 인턴 활동하고 있어서 지금 회사 가고 있어요. 지금 가야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어서 회사 일이 끝나면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버스를 타고 돌아옵니다. 도서관에서 부족한 공부를 하고 나면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밤 11시가 넘습니다.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긴 한데 취업 준비생들은 다 그 정도 자니까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하루하루가 피곤한 생활, 비단 취업준비생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81%가 특히 30대는 90% 이상이 일상에서 피곤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만성화된 피로는 휴가 풍경도 바꿨습니다. 이렇게 장거리 여행이나 이런 것도 피곤할 것 같아서 휴가 기간 내에 집에서 쉬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일하는 시간은 OECD 평균보다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더 길지만 수면 시간은 33분이 더 짧습니다.
더 일하고 적게 쉬는 과로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MBN 뉴스 이상민입니다. 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대학생들도 피곤하고, 한병철 이분은 이제 현대사회 자체가 굉장히 피곤하다는 거죠. 긍정성이 과잉되는. 한국 사회가 특히 피곤하죠. 번아웃 되고, 대학생들조차 그래요. 스펙 쌓기 때문에 공부해야죠. 공모전도 해야죠. 인턴도 해야죠. 영어도 해야죠. 연수도 해야죠.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이 없어요. 왜 피곤한가? 만약에 성과사회라고 했을 때 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성공을 하고 성과를 내면 우리가 즐겁죠. 피곤할 리가 없어요. 왜 피곤한가? 이 피로사회가, 이 성과사회에 긍정성이 과잉되는 사회,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노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인가? 우리가 흔히 이제 청년들이 반발하죠. 기성세대들이 너희가 노력이 없어가지고 라떼는 말이야. 라떼 이즈 호스. 그러죠. 라떼는 말이야. 나도 그 말 안 쓰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마 그런 말을 쓸지 몰라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 이즈 호스죠. 네. 노력이 부족해서 그러면 실패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죠. 하지만 실패는 실패의 어머니이기도 해요. 아마 실패가 자식을 한 10형제를 낳았으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성공이고 나머지 9형제는 아마 실패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역시 독일 사람인데 크리스티안의 듀른트라고 하는 문학 비평가인데 이분이 실패의 향연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 자체가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죠. 여기에 따르면 현대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조장하는 사회라는 겁니다. 현대는 사실은 많은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끊임없이 실패를 할 수밖에 없고 실패를 조장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날 그래서 슈른트는 현대의 최후의 금기어는 실패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지만 아무도 실패를 언급하고 입에 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실패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치 성에 대한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섹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아무도 성에 대해서 이렇게 잘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현대가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조장하는 사회라는 거를 제가 생각할 때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올림픽입니다. 이제 2020년 올해 도쿄 올림픽이 열리느니 마느니 이러는데 올림픽 하면 우리가 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금메달리스트 수많은 어떤 메달리스트의 이런 성공 이야기, 도전의 이야기, 어떤 영웅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올림픽은 그러한 성공과 도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공의 향연이 아니라 실패의 향연이에요. 올림픽이야말로 실패의 향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올림픽 종목마다 메달을 따는 사람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셋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메달을 못 따는 사람들은 다 실패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또 그나마 올림픽 본선에 진출한 사람들, 우리나라로 치면 그래도 국가대표입니다. 그 국가대표의
끼지도 못한 얼마나 많은 실패자들이 있겠어요. 올림픽 예선에서 탈락한 사람들. 그런 거 생각하면 올림픽이야말로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향연입니다. 올림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실패를 조장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에서 특히 광고 홍보라든지 뭐 미디어 이런 쪽은 굉장히 공모전이 많아요. 요즘은 뭐 다른 분야도 공모전이 많지만. 그러면 공모전에서 상을 받는 사람 몇 명 안 되죠. 그럼 요즘 웬만한 공모전 막 몇백 명씩, 막 1000명씩 돼요. 그러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뭐 파이널리스트 끼케봐야 10명이죠. 공모전은 성공의 향연이 아니라 실패의 향연이에요. 10명 성공하고 나머지 990명은 다 실패자로 만드는 그러한 제도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실패는 슈르트에 얘기하면 사실 굉장히 현대적인 징후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실패라는 것은 현대 이전에 고대라든지 실패는 영웅들만의 특권이었습니다. 실패는 영웅만이 할 수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실패라는 경험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를 했다라는 거, 좌절을 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그 한계까지 도전했는데 안 됐다는 나의 한계까지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는 것을 체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대라든지 중세라든지 근대 이전 넓게 보면 인간이 개인의 어떤 주체성이라든지 이런 게 발현되기 이전까지는 그거는 영웅들만이 할 수 있었어요. 실패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주체성,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내가 그런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개인은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웨디푸스 왕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비극이라든지 비극의 주인공은 다 왕이라든지 이런 영웅들이었어요.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고대나 중세까지 서양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불과 한 100년 전, 한 150년 전 조선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신분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노예, 농민, 뭐 양반, 어떤 봉건계급, 봉건계급 어떤 신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신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양 같은 경우는 이게 신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질서이기 때문에 왕, 귀족, 농민, 농노, 노예, 농부의 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농부예요. 농부의 아들이 다르게 될 수 없습니다. 왕의 아들, 귀족의 아들은 귀족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거나 뭐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도전을 하지를 않습니다. 개인의 좌절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좌절은 영웅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실패라는 경험은 근대와 함께 근대적인 주체성이 전제가 됐을 때 근대와 함께 태동한 현대성의 징후예요. 오늘날 어떤 개인이 주체성으로 되면서 주체적인 개인이 되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인간의 자유의지라든지 인간의 능력에 대한 어떤 근대성 이런 것들이 되면서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무한한 실패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근대는 수많은 실패를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실패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져서 겉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은 주관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 또는 자기의 비교 대상과 비교해 봤을 때 자기가 거기에 못 미쳤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실패는 굉장히 일상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에서는
우리가 성공에 대한 얘기를 못하고 실패에 대해서 금기어처럼 하니까 하지만 예를 들면 성에 대해서 금기어가 돼서 겉으로는 성에 대한 얘기를 못하니까 음습하게 여러 가지 변태적인 그러한 성적인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것처럼 실패가 금기어가 되고 성공에 대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반대로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음습하게 또 남의 실패를 굉장히 즐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사실은 뭐 어떤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어떠한 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실패한 얘기를 굉장히 가십처럼 즐겨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방에 훅 간다 그러죠. 연예인들, 정치인들, 또는 뭐 문화예술인들, 셀럽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셀레브리티들, 유명인들의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실패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음적으로 사실 많이 즐긴다는 거죠. 그래 작년, 재작년에 한국 사회에서도 보면 미투 때문에 한 방에 훅 가는 사람들을 많이 있었죠. 연예인뿐 아니라 예를 들면 고은 시인 같은 경우 그동안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고향인 군산에 가보면 살아있는 사람인데 고은 문학관이 있어요. 그리고 몇 년간 계속 노벨상, 노벨문학상 후보로 되고 교과서에도 나오고 근데 미투 때문에 그야말로 한 방에 훅 갔습니다. 그래서 막 교과서나 이런 데서도 지금 다 막 이렇게 삭제한다 그러고 고은 문학관 다 폐쇄한다 그러고 그래서 그거 보면은 한 문학적 거인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실패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뭐 정치인들도 그렇죠. 연예인들 그런 실패 이야기들을 관음적으로 또 즐기기도 합니다. 실패가 그렇게 굉장히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게 피터 브루엘의 추락하는 이카루스가 있는 풍경이라고 취른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취른트는 요에 따르면 요 그림이야말로 그런 실패의 본질을 잘 드러냅니다. 여기서는 추락하는 이카루스가 있는 풍경인데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카루스의 얘기를 좀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걸 봤겠지만 이카루스는 원래 그리스에서 그 다이달로스의 아들이에요. 다이달로스는 예술가의 어떤 초상이라든지 또는 뭐 장인, 아티스트, 뭔가를 만드는 사람 이런 것의 어떤 상징으로도 만들고 굉장히 손재주가 좋아요. 잘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근데 이 시기심도 많아가지고 자기 조카가 자기보다 뭔가를 굉장히 잘 만들고 그러니까 절벽에 밀어 떨어뜨려서 죽였어요. 그래서 크레타 섬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크레타 섬의 미노스 왕이 그 재주를 귀히 여겨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미노스 왕한테는 미노스 왕의 아내가 파시파인데 그 아내가 파시파이가 바람이 나가지고 포세이돈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하고 불륜으로 바람이 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미노타우루스입니다. 미노타우루스는 머리는 황소고 몸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황소와 사람이 이렇게 접합된 그런 형식은 중국 신화에도 많이 나옵니다. 신농시라든지도 보면은 얼굴은 뭐 소고 이런 거예요. 이게 농업의 신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노스 왕이 이 미노타우루스라고 하는 이 괴물을 가두기 위해서 다이달로스한테 미궁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이달로스가 미궁 있죠. 아주 거의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미궁에다가 미노타우루스를 가뒀어요. 근데 나중에 이 테세우스라는 영웅이 와서 미노타우루스를 죽이고 고기를 이렇게 미노스 왕의 딸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미궁을 빠져나왔어요. 근데 그걸 다이달로스가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미노스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이달로스랑 그 아들 이카로스를 이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에 가뒀어요.
여기까지가 이카루스 아버지 다이달로스에 관한 신화이고요. 그래서 이 다이달로스가 자기 아들 이카루스랑 미궁에 갇혔는데 이카루스한테 그러면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 재주가 좋으니까 새 깃털이라든지 이런 걸 내서 하고 초 있죠. 양초, 밀랍이라고 하는 거. 양초를 이렇게 녹여가지고 새 깃털하고 해서 이카루스한테 날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미궁을 빠져나가도록. 그래서 이카루스한테 근데 이게 초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새 깃털로 만들어서 다이달로스가 이카루스한테 네가 이 날개를 양초로 만든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나는데 대신에 너무 바다에 가까이 가면 이 바닷물에 적셔서 날개가 다 젖어서 떨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또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면 이 태양의 열 때문에 그 초가 녹아서 추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하라 그러는데 이 이카루스가 이 양초로 만든 이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다 보니까 너무 자만했던 거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태양을 향해서 막 날아가다가 그만 이 태양빛에 이 초로 만든 날개가 녹아서 바다에 추락해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카루스하고 다이달로스는 그 태양을 향해 날아가는 끝없는 비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저는 이 이카루스를 참 좋아합니다. 그 이미지를 뭔가 어쨌든 하늘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끊임없이 비상하는 그래서 제 한림대 이메일의 아이디가 이카루스44예요. 이카루스. 제가 이카루스 좋아하는 것은 또 스스로 경계하고자 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이카루스의 이야기를 어떤 이상과 현실 사이에 적절한 어떤 균형을 이루는 균형 감각에 대한 어떤 경고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향해 비상하고 날더라도 이 지상하고 너무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 적당히 그 사이에 바다와 태양 사이에 적절한 어떤 균형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비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하여튼 이카루스라는 그러한 것을 저의 하나의 뭐 이미지로 삼고 있는데 흔히 이카루스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보통은 어떤 오만함, 자만심, 하늘을 향해서 자기가 날아가는 이런 것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피트로 브루엘이라는 사람은 앞에서 얘기한 그 보시고 사람보다 약간 후대 사람입니다. 16세기 초반 네덜란드 화가인데 보통 우리가 피터 브루겔 이렇게도 발음을 하는데 그 신화를 가지고 추락하는 이카루스가 있는 풍경이란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이렇게 잘 보면 도대체 이카루스가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여요. 잘 보면 어디 있냐면 여기 맨 구석 아래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풀에 빠져가지고 이미 바다에 빠져서 이카루스가 추락해가지고 허부적허부적 그러면서 살려줘 그러면서 허부적허부적거리는 거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추락하는 이카루스가 있는 풍경이라 그러면서 굉장히 조그맣게 그려져 있습니다. 슈른트는 바로 이 그림이 실패의 본질을 참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 그림에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면 농부가 있어요. 농부는 밭을 갈고 있죠. 신경도 쓰지 않고 브루엘이 살던 16세기 네덜란드 그때만 해도 농부들은 다 자기 한계를 자기의 분수를 지키면서 살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농부고 자기가 태어난 데를 16세기 정도면 자기가 태어난 데를 거의 벗어나는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도 농부가 될 것이고 떼돈을 벌어서 뭐 이렇게 부자가 된 그냥 그 분수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살아요. 농부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범섬들이라든지 이렇게 화려하게 바다가 있어요. 원래 바다는 어떤 무한한 가능성, 한계를
극복하는 이러한 상징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범선들이라든지 이런 게 막 화려하게 있습니다. 16세기 네덜란드는 유럽의 최강국이었어요. 무역으로. 그 당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상업주의 이런 걸로 해서. 그래서 가장 부유했고 이들이 이 땅도 좁은 네덜란드가 유럽 최대의 부자 나라가 된 것은 무역이었어요. 그 당시 신대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배는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한계를 돌파하는 것이고 곧 어떤 성공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어떤 자유무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네덜란드에서 이 배의 범선은 결국 그때 막 발흥하는 상업주의적인 자본주의의 승리, 성공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는 농부, 땅에 그냥 여기 땅에 얽매여서 더 이상 뭔가를 한계를 돌파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래서 실패도 없는 농부가 있고 한편으로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없이 이 드넓은 바다를 개척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그 당시 네덜란드 최강국이 되는 것처럼 자본주의적인 승리와 성공을 상징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이 이카루스 물에 빠진 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순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카루스는 일반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태양을 향해서 비상을 했어요. 쫙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그 촛농이 녹아서 추락을 했죠. 실패를 한 겁니다. 이카루스가 어찌 보면은 그냥 여기 땅에서만 있었거나 그랬으면 이렇게 추락하지도 않았겠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문열의 소설이기도 하고 그건 원래 또 독일 여류신의 시이기도 한데 보통은 그걸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러면 추락을 하더라도 날개가 있어서 어떤 실패한 가운데도 희망이 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 말은 그거보다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것은 날개가 있는 게 추락한다. 저는 이렇게 그 말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즉 날개가 없는 것은 추락하지도 않아요. 추락하는 것은 실패하는 건 뭐냐? 날개가 있어가지고 뭔가 날개 있다고 치솟아 오르는 것들이 추락하죠. 아예 날개가 없으면 비상하려고 시도조차 안 하기 때문에 추락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날개가 있어서 속된 말로 깝죽거리고 막 뭔가를 향해서 올라가서 날개짓 하는 그러한 존재가 추락한다는 거예요. 날개가 없으면 추락을 안 하죠. 따라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것은 실패하는 가운데에서 또 어떤 희망이 있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뭔가 희망을 가지고 한계 극복하려고 하는 것들이 실패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카루스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림에서 나타내는 건 실패의 본질은 뭐냐면 이렇게 이카루스가 추락하는 것을 화면 한쪽 구석탱이에 아주 조그맣게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농부는 그냥 자기 밭을 갈고 있고 이 목동은 이 양치기 하면서 그냥 여기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고 여기 이 사람은 그냥 어부인지 낚시질하고 있지 누구도 저 사람 추락하네 그러면서 좀 구해줘야지 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추락은 굉장히 일상적이고 추락은 고독하다는 거예요. 실패는. 아무도 실패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실패는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일상은 지속된다는 겁니다. 원래 네덜란드의 속담에 사람이 죽어도 쟁기질은 계속한다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그것을 나타내고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타버린 집에서도 짜장면을 시켜 먹어야 된다. 이런 거 있죠. 또는 show must go on. 이런 쇼는 계속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실패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돌파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자가 결국에는 실패하는 것이고, 근대 이후에 현대의 인간의 어떤 주체성, 그 다음에 성과, 긍정성, 넌 할 수 있어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실패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거. 아마 이카루스가 하늘을 날 때는 사람들이 다 와, 오, 대단해, 저 성공적인 스토리에 대해서 다 와 하면서 봤을 거예요. 하지만 실패하는 순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넓게 보면 현대사회, 좁게 보면 한국 사회가 끊임없이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헬조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즐겁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새삼스럽게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